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농민이 모두 사라진다. 소비자의 밥상도 챙길 수 있고 소농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80세 된 할머니도 직매장에서 한 달에 30-40만 원 벌었어요. 농민을 존경하는 사회여야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소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대성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안대성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양손을. 자, 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되시는 분, 잘 안 되시는 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하나 접어봅니다. 똑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되시는 분, 잘 되시는 분도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 손가락인데 내 마음대로 참 안 되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손가락 하나 구부렸는데 왠지 좀 어색하죠. 근데 이 어색한 것도 조금 연습, 저 잘 되잖아요.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 평범해서 그리고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근데 조금은 어색한 불편한 진실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농업과 먹거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데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도 그리고 아주 낮은 곳에 있는 취약한 계층도 사람은 하루 3끼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농민, 농업,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 설마 5천만 중에 2천만이 농업인구라고요? 300만? 예, 얼추 비슷합니다. 250만. 그러니까 5천만 인구 중에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가 인구는 250만 명입니다. 그럼 원래 250만 명이었느냐? 1980년 초에는 대한민국의 그 농가 인구수가 1,000만에 육박했습니다. 꽤 많죠? 그리고 그때는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살았습니다. 이제 한 4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우리가 산업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게 됩니다. 농민이 4분의 1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이 생산한 걸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자급할 수 있느냐에 따른 비율이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3%가 조금 넘습니다. 이 중에서 쌀을 제외하잖아요. 쌀을 제외하면 5%가 안 돼요. 그 말은 95%의 먹거리를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못 먹고 사니까. 농사 지어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업을 다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농민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WTO, FTA라는 것들 속에서 우리도 문호를 열어야 우리도 자동차, 반도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원인이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고 대다수 인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그간 먹거리를 어떻게 소비했냐면 싸고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가성비. 자, 근데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있을까요? 싸고 좋은 거 다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또 장 보러 가면 더 싸고 더 좋은 게 없는가를 찾을 겁니다. 근데 싼 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옛말에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럼 비지떡 만드시는 분이 화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싼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근 230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국민의 98% 정도가 다 먹거리나 옷이나 모든 소비를 무엇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냐면 가성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산물의 값은 항상 싸야 한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기본 심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우리 국민이 내가 먹을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을 없어지게 만든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농민이 지금 230만의 농가 인구가 있고 현재 농업 경영체 수는 150만 정도 됩니다. 150만 중에 안타깝게도 40%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전체 150만 농업 경영체 농민들 중에 40%라는 숫자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겠죠. 내가 짓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현재 대한민국에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농민이 모두 사라진다면 사라지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령농, 소농, 중농, 그 다음에 대농이겠지만 대농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 고령 농업인들이 1순위로 사라지게 될 건데 이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삶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했는지 모를 수입 먹거리로 우리 밥상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먹는 것은 곧 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밥이 보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을 형편없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예, 건강하면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면 내가 밥상 차리는 게 참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조사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국민의 98%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밥상의 불안감이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농민이 사라졌을 때 우리 밥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로 현재는 느끼고 있지 않지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걸 들여다보려면 농민이 그렇게 사라진 나라의 도시를 가보면 알겠죠. 제가 3년 전에 밴쿠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밴쿠버 다 아시죠? 네.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조사하면 해마다 1, 2, 3등 안에 드는 도시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앞에 한 줄을 붙여야 되겠더라고. 돈 많은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왜 그러냐면 밴쿠버라는 도시에 가서 제가 이제 방문했던 건 뭐 관광을 간 게 아니라 밴쿠버의 푸드 플랜을 어떻게 수립했는지를 들여다보러 갔습니다. 밴쿠버 시청의 먹거리 정책관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네들의 농업 현황이 어떠냐. 그래서 농민의 숫자가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쟤는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농민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밴쿠버시가 한 6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도시거든요. 몇 명 정도였길래 제가 깜짝 놀랐을까요? 30만? 아니요. 20명. 20명.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리얼리?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20명이래요. 근데 이 20명도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냐면 외국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 근데 밴쿠버시의 농민 장터, 파머스 마켓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파머스 마켓은 농민들이 직접 물건 싣고 나오셔서 소비자랑 직거래로 판매하는 장터입니다. 하나당 보통 한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곳은 50명, 적은 곳은 한 20명 정도가 참여하시는데 대부분 다 어디에서 장터가 열리냐면 그 밴쿠버시의 중심가인 다운타운가에서 대부분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밴쿠버의 농민은 20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도 다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저 밴쿠버 농민시장에 나온 농민들은 당최 그러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하면 아나. 다시 물어봤죠. 그래서 처음 간 거니까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장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차로 4시간 반이 걸렸답니다. 캐나다에서 차로 4시간 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1시간 반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가지고 있대요.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차로 4시간 반 안에 못 갈 곳이 있을까? 서울에서 출발해도 4시간 반이면 제주도 빼고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해남 땅끝까지 4시간 반이 안 걸리거든요. 혹은 휴전선을 뚫고 백두산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한 땅 전체를 남한 땅 크기만큼 한 공간적 범위여야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소농 한 50명 혹은 100명 정도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소비자에게는 영향을 끼치냐면 밴쿠버시에 있는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이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3배가 비쌉니다. 제가 잘 계산해 봤더니 뭐 이런 거죠.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에 그 타워 팰리스 정도는 살아주셔야 파머스 마켓에서 제대로 된 먹거리로 내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상위 10%의 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90%의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대로 내 밥상에 올릴 수조차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국내산 신선 채소류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좀 발품을 팔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인 시계 문제를 과연 현재 OECD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시계 문제를 완결적으로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완주군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고민을 했냐면 2008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완주군의 농민들도 다 사라지게 될 거고 완주 국민의 밥상도 정말 형편없게 될 거고 완주가 삥 둘러싸고 있는 전주시에 있는 도시민의 밥상도 형편없게 될 게 뻔하다. 완주군이라는 농촌 지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그래서 소비자의 밥상도 챙길 수 있고 완주의 소농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찾아봤더니 일본. 얄밉지만 참 영리하고 지혜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갔더니 그 한자로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건 지역에서 소비한다. 라는 방식으로 이미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소농과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의 밥상의 문제를 지산지소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유럽은 가서 봤더니 이미 100년 전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농민을 존중하고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건강한 밥상을 이 방식으로 해결해 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저거다. 저것만이 그래도 완주에 농사 짓고 있는 중소가족농업인들, 고령농업인들의 농업을 지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밥상도 건강하게 차릴 수 있겠구나. 뭘로 이름을 붙이지? 사실은 지산지소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딱 명쾌하지 않습니까? 영어도 아니고. 근데 일본에서 한 거여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그건 못 쓰겠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딱 맞는 단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신토부리라고. 근데 이 신토부리가 워낙 국민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실패한 캠페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쓰기에는 또 마땅치가 않았고, 그래 영어지만 어쩔 수 없겠다. 그냥 로컬푸드로 하자. 그래서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라는 것을 정책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이곳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직매장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완주와 전주 지역 내 모두 6곳인데요. 농민 조합원들이 생산한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등 600가지가 넘는 품목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매장은 주말 평균 1,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찾는데요. 올 때마다 여기 로컬푸드에서 이런 야채 같은 거 싸고 품질이 신선하고 뭐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그리고 믿을만하고, 왜냐면 여기 다 인증이 돼 있잖아요. 누가 했다는 거. 모든 농산물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자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곳 직매장 2층에는 로컬푸드로 요리하는 한식 뷔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농가 레스토랑은 3곳. 지역 생산물만 사용하다 보니 해산물이나 커피는 없습니다. 참기름, 간장 등 요리에 사용되는 가공식품도 모두 로컬푸드. 좋은 재료와 건강한 식단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다 맛있고 되게 건강한 느낌?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고 로컬푸드에 또 하니까 재료가 하니까 아무래도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믿고 먹는 로컬푸드엔 농민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는데요. 조합원 김양순 씨는 매일 아침 직매장에 가져갈 신선한 농산물을 수확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거 조금씩. 많이는 제가 이제 많이는 못하고, 저는 이제 대농이 아니고 소농가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엔 판로가 없어 농사지을 엄두도 못 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면서 작은 농가들도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은 직접 매장에 가지고 나가는데요. 가격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가격은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저희는 농가분들한테는 손해보지 않고 고객들한테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 그런 적정 가격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저희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를 출력해서 붙이고 진열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농민이 직접 하는데요.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로컬 푸드를 믿고 이용해준 덕분에 농가의 소득도 제법 늘었습니다. 기다려주지. 아, 오늘 얼마쯤 팔렸을까? 그렇게 하고 그럼 들으면은 좋지. 예. 보여드려야겠네. 비밀이에요. 비밀인지 일주일 동안 많이 팔렸네요. 58만 원 정도 일주일 동안 제가 팔았네요.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로컬 푸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보통의 경우 서울 시민이 소비하는 마트에 가서 사시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며칠 된 걸 내가 살까요? 밭에서 수확한 지. 보통은 한 일주일, 아무리 빨라야 3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된 건 마트 사장님이 팔고 남으니까 상추 꼬다리 계속 잘라가지고 재포장해 놓는 과정까지 가면 일주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가장 빨리 소비하는 게 3일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가서 도매상인이 농가한테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집 도매상에 가지고 와서 이걸 가락동으로 가서 경매에 상장시키고 상장시킨 걸 중매인이 낙찰받고 중매인이 낙찰받은 걸 슈퍼마켓 등으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벤더 사장님이 사가지고 가서 사람을 싸서 박스로 산 걸 150g, 200g 단위로 소포장을 해서 이걸 슈퍼마켓에 납품하고 소비자가 가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대략 산지에서 소비자 입속에 들어갈 때까지 대략 아무리 빨라야 3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선도는 내려가고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 유통 과정에서 마진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으로 불쌍한 거죠, 소비자도. 신선도가 떨어진 걸 비싸게 사 먹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농민도 득이 안 됩니다.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본다고. 농사 짓는 사람이나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도 이롭지 않고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가 현재 농산물의 유통 구조의 주류 시스템입니다. 로컬 푸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완주의 소농들이 생산한 걸 굳이 서울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게 하지 말고 완주 전주에 있는 소비자랑 직접 연결시키자. 어떤 방식으로? 직매장을 하나 지으면 되는 거죠. 생산자가 물건을 매일매일 수확해서 직접 소포장해서 직매장에 갖다 놓고 소비자는 그날 와서 사가지고 가게 되면 3일까지 필요 없겠죠. 우리 소비자 중에 수확한 지 2시간 만에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몇 시에 매장에 오시냐면 7시에 와. 아침 7시에. 농가가 바로 온 거 가져가겠다고. 아무리 길어도 밭에서 수확한 지 5시간, 6시간 정도면 내 밥상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밥상으로 도달되게 되는 구조가 로컬 푸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시작하려면 우리 할머니들하고 소농들을 이렇게 조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농 고령 농가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으시거든요. 다 어디 계시냐면 동네마다 흩어져 계시는 거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 로컬 푸드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참여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 2012년도에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할머니들을 설명도 드리고 로컬 푸드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방송 뉴스에서 달아줄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인터넷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은 다 어디 모여 계시냐면 경로당에서 10원짜리 돈통 들고 모이셔가지고 고스톱을 치세요. 그러다 계산 안 맞으면 또 싸우고 뭐 그러고 하루를 보내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다녔냐면 완주군에 487개 마을이 있습니다. 487개의 마을을 우리 직원들이랑 다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면서 활동사진 한번 보시게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 딱 틀어놓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오 이러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번지르르게 잘생긴 사람이 웃자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농사만 잘 지어 놓으시면 조합에서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매주 통장으로 따박따박 현금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할매들이 이제 뭐라 그러시면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 좋지. 그런데 이렇게 딱 설명하고 돌아갔는데 우리 면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대표님 사기꾼이라고 신고 접수됐어요. 우리 할매들이 또 신고 정신이 투철해져서 세상에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농산물을 달라는 거 보니까 왠지 사기꾼인 것 같아. 이제 처음에는 정말 많이 꼬신 거죠. 찾아갔는데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을 3대 거짓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 농사 안 져. 나 먹을 것만 쬐게 줘. 두 번째, 나 돈 필요 없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보고 지금 내일 모레면 하늘나라 가는데 또 농사를 하라고? 아니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분들 다 지금 로컬푸드에 열심히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거죠. 할매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 없어. 나 먹을 것만 쫓겨 있어. 그러면 이제 캐기 시작해요. 고사리 말린 거 있죠. 얼마나 있어요? 이만큼. 그리고 직원이 기억해야 되니까 종이에다 이만큼 써요. 할머니들은 그람수 계산이 안 되니까. 동북형은 그거는 마대로 한 자루 있죠. 마대 한 자루 이렇게 쓰는 거죠. 캤더니 막 20가지가 넘어요. 서리태, 진운이, 공에서부터 그게 다 그거당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명절날 자식 새끼들 오면 싸주는 거야.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싸주고 또 좋은 소리도 못 들어. 사 먹으면 된다고 그거를 왜 싸주냐고 우리 해먹지도 않는다고 그러면 툴툴대면서 싸가긴 또 다 싸가지고 가. 요새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요새 명절 풍경이 어떠냐면 자식들 줄 게 어디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놓으면 그게 다 돈이 돼서 돌아오는데 자식들이 와서 엄마 올해 명절에는 아무것도 안 줘? 내일이면 우리 직매장 문 연게 거기 가가지고 내 거 사가지고 가. 다른 할망구 것도 있으니까 꼭 내 거 사가야 돼. 왜냐하면 완주 로컬푸드의 가격표는 생산자 이름 그리고 생산자의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현재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시면 상추를 내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냐면 40농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 권고로 사실을 찾기가 힘들어. 근데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그걸 꼭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갑니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상추를 오늘 갖다 놨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이 지나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거를 안 팔아요. 해당 농민이 되가져가십니다. 그렇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80세 되는 할머니도 직매장에서 한 달에 3, 40만 원을 버세요. 근데 시골의 할머니들은 사실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통장에 돈이 계속 꽂히면 그거 모이는 재미예요. 완주군이 동상면이라는 곳이 산골짜기인데요. 거기 이제 할머니 삼총사가 계세요. 이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어요. 아저씨 통장이 있었던 거죠. 로컬푸드 때문에 내 통장이 생긴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 내가 이번에 우리 손주 대학 입학금 줬잖아.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매주 전화를 해.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다음 학기도 달랜 얘기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싫지 않았어요. 되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벌은 거잖아요. 자식들이 준 용돈을 모아놨던 게 아니라 내가 직매장에 매일 출근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던 걸로 손주 등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경제력이 나에게 아직까지 있어. 이게 그 할머니한테는 커다란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것뿐만이 아니고 완주라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10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냐면 일자리가 2,500개가 생깁니다. 웬만한 대기업 유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가령 그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현재 직원,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 수가
110명, 우리 학교급식센터에 뭐 35명, 그리고 농협 직매장마다 있는 곳에 또 일자리들이 생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생긴 영역은 어떤 곳이냐면 제가 이제 농산물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공식품 있죠. 우리 밥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저 식빵에서부터 소보루빵, 뭐 단팥빵 이런 빵 종류, 그다음에 잼, 그다음에 반찬류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통칭 가공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의 1차 농산물을 제외하고 가공식품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농민이세요. 농민 농사도 짓지만 내가 농사 지은 걸로 가공식품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먹는 걸로 장난 안 치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첫 번째는 지역산 원료를 사용해야 돼요. 완주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딴 동네 거 갖다가 가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야 가공하는 사람이 돈을 벌수록 지역의 농민 누군가도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천연 첨가물로 해결이 가능한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부 같은 거 만들 때 뭘 넣으면 안 되냐면 방부제, 보존제, 표백제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적게 먹어도 내가 최대한 건강에 이롭고 몸에 좋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1,000원 더 지불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소득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되니까 이제 완주에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매장에 만두가 없네? 그러면 냉동 만두 대신 우리는 우리 밀로 만두 피해가지고 만두소 우리 농산물로 다 만두소 만들어서 생만두를 팔면 되겠네. 잘 팔립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대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민 혹은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우리 먹거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생산을 위해 완주군은 농민 스스로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 외에도 마을 공동체나 협동조합 공장 등에서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첨가물을 제한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 원료와 화학 첨가물 걱정이 없습니다. 농민은 농산물에 부가가치가 생겨서 좋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가공을 해놓으면 6개월까지는 소비자들이 사서 드실 수 있어요. 가격도 조금 낮고 이제 현미로 내는 것보다. 센터에서는 매년 2차례 가공 교육을 실시해서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농민들이 만든 로컬푸드 생산품들.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다양한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도 뭐 팔긴 하는데 여기서는 딱 그 농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써 있고 하니까 더 믿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노력과 신뢰가 중요한 로컬푸드. 로컬푸드는 건강한 밥상입니다. 로컬푸드를 시작하기 전에 2009년도에 조사했을 때 완주에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현재 250개로 늘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다 늘어난 150개는 다 로컬푸드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50개 곱하기 일하고 있는 사람 5명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이렇게 먹거리 체계를 하나 바꾸는 뿐인데 지역의 경제가 순환되어지는 시스템들이 그리고 일자리가 돈이 지역에서 돌게 되는 거죠. 완주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 10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
자, 우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이 있죠.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그리고 그걸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도 민영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철도도 모든 것들이 공공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철도나 도로나 공원처럼 먹거리도 이제 누가 국가에서, 공공에서, 지방정부에서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게 푸드 플랜입니다. 우리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먹거리를 시장 기능에 맡겼던 거예요. 시장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원리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시장에서 권력이 있는 손이 이걸 잡아채기 시작하면 꼭 자연스럽게 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시장 기능에 맡기지 말고 공적 영역에 포함시켜서 공공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될 서비스로 인식하자. 마치 하늘처럼. 그래서 밥은 하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혼자 다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하늘처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로 인식하자라는 게 푸드 플랜의 핵심 개념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완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그래, 도시 소비자들의 밥상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완주군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취약계층, 저소득층, 돈은 있지만 장애가 있어서 요리를 해먹을 수 없는 사람들, 먹거리에 취약한 계층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선언한 겁니다. 엊그저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완주 군수님이. 완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선언을 한 거죠. 요 골자는 이겁니다. 완주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군에서 보장하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울 거고, 정책이 필요하면 정책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 푸드 시스템이 이만큼 온 것에 기반해서 지역에 있는 국민의 먹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완주군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9개의 선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을 해서 모두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걸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 한 끼 먹는 급식,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식당,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서 소비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를 지역의 농민들이 연결시키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욕구인 의식주 문제 중에 식의 문제만은 제대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찌 보면 완주가 지난 10년 동안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장한 것에 기반해서 그걸 국가에서 푸드 플랜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고, 이게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로컬 푸드가, 혹은 이 푸드 플랜이 잘 정착하고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저는 소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가 소비하는 돈이 누구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인가를 따져보면서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선진국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하는 게 우리 농민의 이익으로 귀결되는지, 아니면 빅3 마트의 이익으로 귀결되는지, 혹은 그 마트의 회장님의 손자가 태어날 때 주식으로 몇십억 입에 물고 태어나는데
쓰여지는 건지, 먹거리와 농업과 밥상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식의 소비를 소비자분들께서 전 국민이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뭐 밴쿠버처럼 그렇게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보고 왔는데 꼭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와 지방 정부가 민간에 있는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먹거리를 공공에서 당연히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기본권이구나라고 하는 방식을 인식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우리 생산자들의 몫입니다. 생산자들이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농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밥상을 최대한 신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이 우리가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농업도 유지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소망하면서 제가 힘 닿는 기간 동안은 그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꽤 많이 돼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로컬 푸드를 서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느 분이 하셨죠? 질문을. 예. 완주까지 혹은 지방까지 내려갈 수 없는,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까 서울에서도 로컬 푸드를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완주 로컬 푸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쇼핑몰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나는 이것저것 장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다, 주는 대로 먹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건강한 밥상 꾸러미라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회원제로 가입하시면 매주 한 꾸러미씩 와요. 그래서 거기에 레시피도 들어있어서 이거는 그냥 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겠다, 이 귀찮으신 분들 이 방식인데, 이 꾸러미는 완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푸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완주 로컬푸드가 아니어도 내가 로컬푸드를 좀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서울은 이제 워낙 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도 쪽에는 좀 있고요. 김포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서울도 저기 강동농협인가가 서울에서 1호로 내셨어요. 강동농협, 강동구 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 가시면 되고, 현재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완주의 로컬푸드가 강동구 어린이집에 매일 올라가거든요.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는 건 서울의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과 소비자들의 식생활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공간 하나 만들어 보자 라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 1,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동구에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계획도 자치구 한 곳과 완주 같은 농촌 지자체랑 협약을 맺어서 구마다 좀 하나씩 만들어 보자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오기 전에 이제 완주 말고 다른 데 것을 구매하시려면 이제 좀 발품을 파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보시면 오픈마켓 같은데 농가가 직거래로 하는 그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나는 친환경 먹거리를 먹고 싶다 그러면 생협,
거기는 친환경 유기농만 취급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협 매장들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를 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완주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아, 그러세요? 네. 생업이 따로 현업이 따로 있으시고 이제 휴일 때나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논밭을 작게 가꾸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연을 들어보니까 예시로는 이제 할머님, 할아버님 분들께서 이제 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부모님 같은 나이대나 뭐 따로 현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 참여할 수 있는지 뭐 따로 규칙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고령 농가들 에피소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 참여 가능합니다. 완주 군민이면 누구나. 완주 군민이면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농사 규모와 상관없이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대신 이제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는 출자금을 내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50만 원 이상 출자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조합에서 개최하는 6차례,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하는 6차례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로컬푸드 생산자가 되려면 군에서 인증하는 그 안전성 인증을 하는 로컬푸드 인증이 있습니다. 그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로컬푸드 인증은 GAP라고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농약 사용량이 있습니다. GAP 플러스 무제초제. 그러니까 풀을 타 죽이는 풀약은 하나도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생산 방식을 인증받으면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로컬푸드 직매장의 출하자로 가능하십니다. 전주 시민은 안 됩니다. 완주 군민만 됩니다. 노년농은 이제 결국 사라져 갈 텐데 어떻게 농민 인구를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청년들이 생각을 좀 달리 먹어야 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막 괴로운 생활을 하지 말고 한번 청년들의 미래의 농업도 한번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어떤 정책이 있냐면 그런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자체로 와서 어떻게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게 할 거냐. 귀농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책 프로그램들이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있고 저희 목표는 고령농이 계실 때 청년 귀농인들이 내려오게 되면 할머니들과 쪼매주는 거죠. 할머니들의 자식들이 농지는 유산으로 물려받겠지만 농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들의 농지를 새로 귀농한 청년들이 채우는 방식의 시스템 말고는 현재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모두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그래서 청년 농업인 수당 막 이런 것들을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권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농촌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정책들을 잘 세우는 방식으로 그래도 그 농민이 사라지는 걸 도시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는 단어, 농업. 이 농업이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미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는 잘 모르셨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농업이 내 삶과의 연관성, 내 몸,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참 중요한 분야이고 참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랑 마무리는 함께 여기 있는 농업이 미래다. 이걸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 둘, 셋. 농업이 미래다. 수고하셨습니다.